찰싹. 그날 며느리의 손바닥이 내 왼쪽 뺨에 닿던 순간의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공기마저 갈라질 만큼 선명한 그 소리, 그 한 번의 충돌이 이 집의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뺨의 열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종을 지워버릴 줄은. 토요일 아침 9시, 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눕고 있었다. 식탁 위엔 식사 후의 그릇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했다. 평생 물속에 손을 담그며 살아왔으니까. 창문 너머로 어린이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웠다. 그 전까지는 그때 거실에서 윤지아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나는 부엌 문틈으로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지아는 갑자기 나를 보고 놀란 듯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니? 회사 동료요. 토요일 아침부터 회사 동료라니.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다. 살다 보면 모르는 게 낫다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잠시 후였다. 어머님, 도현 씨 시계 어디 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 울렸다. 나는 문을 잠그고 거실로 나왔다. 지아는 거실 테이블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빈 자리를 가리켰다. 어제 여기 있었잖아요.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제가 봤어요. 어머님이 정리하셨잖아요. 신문이랑 리모컨만 제자리에 둔 거야. 지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 연세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그 연세에 나는 식은 물이 묻은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었다. 지아야, 그건 너무한 말이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왔다. 뭐야? 아침부터 왜 그래? 지아가 곧장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당신 롤렉스 시계 없어졌어. 그거 1,000만 원짜리잖아.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 시계는 회사에서 1등 했을 때 상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왔다. 엄마, 혹시 시계 못 봤어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왜 그런 걸 가져가겠니? 시계가 사라졌는데 어머님 말만 믿으라고요? 지아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벽이 등을 막았다. 그만 좀 해라. 그럼 시계는 누가 가져갔는데요? 그녀의 눈빛은 형사 같았다. 도연은 그저 멍하니 있었다. 그때였다. 찰싹 공기가 터졌다. 내 얼굴이 돌아갔고 세상이 멈췄다. 지아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갈랐다. 나는 순간 비틀거렸다. 왼쪽 뺨이 뜨거웠다. 피맛이 났다. 그녀의 손끝이 내 존엄을 밀어냈다. 거실은 얼어붙었다. 햇살조차 멈춘 듯했다. 지아도 놀란 듯했지만 곧 턱을 올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진짜 아닌 거죠?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마지막 기둥을 부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안의 피보다 아들의 의심이 더 썼다. 그때 손녀 나연이가 나왔다. 할머니, 울지 마. 작은 손이 내 치마를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오히려 더 아팠다.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눈빛은 순수했다. 그 순수가 나를 찔렀다. 지아는 아이를 안으며 차갑게 말했다. 방에 들어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닫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은 건 나뿐이었다. 식탁 위 시계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가 내 마음 같았다. 거울 앞에 섰다. 왼쪽 뺨엔 손자국이 선명했다. 손끝으로 만지니 아직 뜨거웠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나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이 없는데, 시장 시절에도 저울 한 번 속인 적 없는데, 도둑이라니. 눈물이 또 흘렀다. 그래. 세상에 믿을 건 이제 나뿐이구나. 그날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 억울함을 끝까지 견디겠다고. 창밖에 참새가 울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혔다. 밤이 깊었다. 벽시계 초침이 바늘로 내 마음을 쿡쿡 찌르는 소리를 냈다. 왼쪽 뺨의 따가움은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열이 눌어붙은 듯했다. 나는 등을 창틀에 기댄 채 한참 서 있었다. 바깥 가로등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방 한쪽에 희끗한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빛을 밟지 않으려 발끝을 움츠리다 결국 침대 밑에 밀어넣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지퍼가 덜컥 마른 기침을 했다. 옷장을 열자 비슷한 색의 블라우스들이 그나마 가지런히 서 있었다. 나는 흰 블라우스 하나와 검은 바지 2벌, 스웨터 하나를 접어넣었다. 손끝이 떨려 접은 선이 자꾸 비뚤어졌다. 옷깃을 도로 펴고 다시 접으면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객기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서랍을 열어 도장과 통장을 꺼냈다. 통장 표지에 손가락을 대니 얇은 비닐이 스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고 부끄러웠을까? 마치 훔친 물건을 숨기는 소리 같아서. 남편 사진이 뜻서랍에 있었다. 오래된 액자 속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었다. 당신, 내가 먼저 가도 도현이랑 잘 지내. 그 목소리가 오래된 음악처럼 방 안에 깔렸다. 사진을 들어 가방 속 옷 사이에 살며시 끼워 넣었다. 순간 가방이 묵직해졌다. 무게는 가벼운데 마음이 가라앉았다. 문 앞에 섰다. 문고리가 새벽의 금속처럼 차가웠다. 나는 손바닥을 천천히 얹었다. 문을 열면 나는 도망자가 된다. 그 문장 하나가 손목을 붙잡았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 불빛이 손등의 혈관을 푸르게 드러냈다. 지금 나가면 그 애들이 뭐라 할까? 시계를 훔치고 달아난 시어머니라고. 그 말을 아들이 믿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바짝 말랐다. 나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났다. 아직 발바닥에 바닥에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다시 방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가방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지퍼머리를 쥔 손이 잠깐 멈칫했다. 그래. 오늘은 열어놓자. 내일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미루는 말을 건네고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들추었다. 아래로 같은 모양의 창들이 겹겹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누구의 밤도 안에서 보면 다 평온해 보인다. 내 것 말고는. 싱크대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찬물이 목 안쪽을 타고 내려가 배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다. 그 선명함이 내 억울함보다 현실 같아서 나는 빈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컵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오늘 하루 사이에 더 늙은 얼굴. 왼쪽 뺨은 자국이 옅어졌는데도 내 눈은 그 자리를 계속 찾았다. 태화. 할머니,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뒤에 작은 목소리가 붙었다. 응. 나연아. 왜 앉아?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하얀 머리핀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목말라서요. 나는 컵을 하나 더 꺼내 물을 따랐다. 아이가 두 손으로 컵을 받다가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여기 빨개 아파? 손가락이 내 왼쪽 뺨에 살짝 닿았다. 감자싹처럼 가느다란 그 손이 닿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괜찮아. 할머니는 금방 나아. 엄마는 왜 화났어? 아이의 질문은 칼이 아니라 바늘처럼 들어왔다. 깊지는 않은데 오래 남는 상처. 어른들끼리 말다툼한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할머니, 울지 마. 아이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다. 나는 그 작은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따뜻한 체온이 내 손바닥을 데웠다. 이제 자자. 나는 아이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내 손가락을 한 번 더 꼭 잡았다가 놓았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동안 그 감촉이 오래 붙어 있었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켜져 있었다. 나는 연락처에서 말자를 찾았다. 한 번에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된 이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졸린 숨소리 뒤로도 단단함이 있었다. 말자야. 나야. 이 시간에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뺨이 아니라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나 오늘 도둑이 됐어.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짧게 끊겼다가 다시 붙었다. 어디야 지금? 집. 나가려고 하다가. 지금 나와. 내가 차 몰고 갈게. 아니야. 이 시간은 위험해. 내일 와줘. 낮에 짧은 침묵 뒤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래. 내일 아침에 갈게. 숨 쉬고 있어. 울지 말고. 응.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려 화면이 한참 흔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엎어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주방의 시계가 딸깍 소리를 내며 다음 분을 가리켰다. 오늘이 한 칸 넘어갔다. 나는 다시 가방 앞에 섰다. 지퍼를 닫지 않은 채로 두고 한 벌씩 꺼내 옷장에 돌려 걸었다. 어깨 소리 옷걸이에 정확히 맞는 순간 마음의 주름도 조금 펴지는 것 같았다. 액자를 꺼내 책상 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내일 잘해보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진 속 입꼬리가 반응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입술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화장대 서랍을 한 번 더 열었다. 연고 하나가 굴러나왔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왼쪽 뺨을 살폈다. 살짝 가르면 더 따갑다 했다. 그러나 오늘만은 다르게 하고 싶었다. 나는 연고를 콩알만큼 짜서 조심스럽게 눌러 발랐다. 거울 속 주름 사이로 흰 약이 스며들었다. 바르는 동안 나를 내려다보던 무수한 과거의 나들이 잠시 말을 멈춘 듯 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믿어라. 어지러운 속을 정리해 주는 말이었다. 방을 나가려다 한 번 더 멈췄다. 빈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식탁 위엔 여전히 시계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가장 밝은 햇살이 붙던 자리. 그 빈 평평함을 오늘은 사진처럼 눈에 담아 두었다. 언젠가 이 빈칸을 채우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는 걸 알게 될까. 나는 그 생각을 찢어 너트 접어두고 조용히 불을 껐다.
침대에 눕자 이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세제 냄새와 햇볕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울음 냄새. 눈을 감으면 낮이 떠올랐다. 지아의 눈빛, 도현의 물음, 손바닥의 소리. 나는 그 장면들 사이 빈 칸만 골라서 천천히 지웠다. 지우개가 종이를 해치지 않게 천천히. 지워지지 않는 자리는 표시만 해둔 채로. 도망치지 말자. 도둑이 아니니까. 내일은 증거를 시작하자. 내 말이 아니라 이 집의 물건들이 말하게 하자. 숨을 고른다. 내 호흡이 밤의 길이를 정한다. 손녀의 손이 내 치마를 붙잡던 감촉을 마지막으로 떠올리고 그 감촉을 이불 속으로 데려간다. 나는 오늘 나가지 않았다. 나가지 않은 내가 내일을 만든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벽시계가 또 한 칸 움직였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 눈을 감았다. 아직 잠은 오지 않았지만 잠들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오늘 배운 일 중 하나였다. 이 집의 시간은 오늘 멈추지 않았다. 멈춘 건 믿음이었고 다시 움직일 건 나였다. 아침 햇살이 다시 거실을 스쳤다. 어제와 같은 빛이었는데 어쩐지 오늘은 내 얼굴을 피하는 것 같았다. 물그릇에 떠있는 먼지를 걷어내듯 나는 천천히 주방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밤새 울었던 눈이 붓고 머리가 멍했다. 시계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 빈 자리를 보며 나는 무심히 밥솥 스위치를 눌렀다. 도현이는 밥 먹을까 말까 혼잣말이 공중에 섞였다. 식탁에 반찬을 올려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지아는 휴대폰을 보며 토스트를 베어 물었고 도현은 신문을 펼친 채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눈을 들지 않는 동안 나는 식탁 끝에서 조용히 밥을 씹었다. 밥알이 모래처럼 목을 긁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이 집의 공기보다 훨씬 단단한 소리였다. 문을 열자 야, 순호가. 나직은 목소리가 따뜻한 바람처럼 들이쳤다. 말자였다. 아이고, 진짜 얼굴 보니까 살겠다. 말자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아침 장사를 마치고 바로 달려온 듯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뭘 이런 걸.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식탁 위 신문을 치우며 반찬통 뚜껑을 척척 열었다. 멸치볶음, 진미채, 콩자반. 어제보다 짜게 했어. 짜야 정신 차리니까. 그녀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위로가 있었다. 지아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친구분 오셨네요. 저희는 나가볼게요. 그래. 다녀와. 도연은 말없이 지갑을 챙겼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의 공기가 비로소 움직였다. 말자가 나를 바라봤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나는 침묵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도연이 그놈 어제 내가 마트에서 봤는데 얼굴이 하얗더라. 무슨 일 있겠거니 했지.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지아가 나를 도둑으로 몰았어. 말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라고? 도연 시계가 없어졌대. 내가 가져갔다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나를 때렸어. 그 며느리가? 응.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말자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그 손으로 반찬 젓가락 잡은 거야. 그만해. 말자야. 이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녀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세게 쳤다.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럼 도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애도 믿지 않았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말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 앉았다. 순호가 울지 마. 이제 울 일은 끝났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바닥은 여전히 장사로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럴 땐 증거가 필요해. 무슨 증거? 그 시계가 누가 가져갔는지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며느리 깔끔 떨고 사는 척하지만 허점이 있어. 언제 봐도 손톱이 비싼 매니큐어로 반짝이더라. 그거 자주 하려면 돈이 꽤 들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맞아. 그 시계 지아가 팔았을 수도 있어. 그냥 생각만은 아니야. 나 내일 아침 시장에서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귀금속점에 내 아는 언니가 있거든.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다. 순호가 이번엔 가만히 있지 마. 억울하면 입을 열어야 해. 나는 손끝을 비볐다. 그래도 그 애는 우리 도현이 아내야. 그래서 너는 그 애한테 맞아도 돼? 그건 도연이 아내기 전에 인간이잖아. 그 말에 목이 메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갔다. 물 좀 마셔야겠다. 그녀가 컵을 들고 돌아보며 말했다. 너 도망가지 마. 진실은 도망친 사람한테는 절대 오지 않아.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식탁 위 반찬통들을 천천히 덮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짜게 느껴졌던 멸치볶음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보았다. 초등학교 담장 위로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까치의 울음이 맑게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 진짜 아닌 거죠?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나. 하지만 오늘 말자의 말이 내 안에 씨앗처럼 박혔다. 진실은 도망친 사람한테는 오지 않아. 그래, 도망치지 말자. 나는 손바닥을 펴서 어제의 자국을 바라봤다. 붉던 색은 옅어졌지만 모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이 나를 깨웠다. 혼잣말. 이제는 나도 내 편이 되어야겠다.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일 말자와 함께 시장에 나갈 거다. 시계의 행방을 찾지 못해도 잃어버린 존엄만큼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길게 눕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은 나를 믿는 날이 되겠지. 그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말자의 말이었다. 도망치지 마. 진실은 도망친 사람한테는 오지 않아. 그 말이 내 귀에 아직도 박혀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바라봤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걸 들고 떠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젠 달랐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였다. 김이 서린 주전자 속에서 무언가 결심처럼 끓어올랐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였다. 식탁 위에는
어제 말자가 두고 간 메모가 놓여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지아 없을 때 보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오늘 무언가 달라질 예감이 들었다. 10시 정각, 말자가 문을 두드렸다. 왔어.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단단히 준비된 얼굴이었다. 지아 나갔지? 응, 출근했어. 좋아. 그럼 지금이 기회야.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봐.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시계가 사라진 게 단순한 도난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아가 그 시계를 숨겼을 수도 있지.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곳에.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이 무섭도록 단단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야겠네. 그래. 며느리 방부터 봐야 해.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이 막혔다. 며느리의 방을 뒤진다는 건 내게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말자가 말했다. 순호가 내가 숨긴 게 아니라 진실을 찾는 거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다. 지하의 방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게 각을 맞춘 듯 가지런했다. 화장대 위엔 향수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서랍엔 화장품이 깔끔히 정리돼 있었다. 그런데 향수 냄새 사이로 묘하게 섞인 금속 냄새가 느껴졌다. 나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찾기 위해 코를 기울였다. 화장대 아래 작은 가방 하나가 보였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이거 어제 본 거 아니야? 말자가 속삭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화장품 몇 개, 서류, 그리고 얇은 은색 노트북이 있었다. 노트북이네. 잠금 걸려 있겠지. 말자가 노트북을 열었다. 잠금 화면에 숫자 4칸이 떴다. 역시 비밀번호는 뭘까? 보통 생일 아니면 기념일이지. 나는 도연의 생일을 입력했다. 3월 9일. 띵 틀렸습니다. 손녀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무것도 맞지 않았다. 다 안 되네. 그럼 다른 사람 생일일 수도 있지. 누구? 말자는 가방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민태훈. 이 사람 누구야? 나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도연 친구야? 아니, 그건 내가 알겠지. 말자는 메모를 빛에 비춰보며 중얼거렸다. 민태훈 남자 이름이지? 만약 이 사람이 며느리랑 관련이 있다면 시계 사건도 단순한 게 아닐 거야. 내 손이 떨렸다. 설마 지아가. 그건 아직 몰라. 하지만 이 이름이 열쇠일지도 몰라.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다시 손을 올렸다. 민태훈 생일이 11월 3일이라고 하면 말자가 숫자를 입력했다. 1103점. 화면이 반짝이며 잠금이 풀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됐다. 화면 속에는 여러 아이콘이 있었다. 그중 카카오톡 아이콘에 새 메시지 표시가 떠 있었다. 말자가 마우스를 움직였다. 민태훈. 그 이름이 대화 목록 맨 위에 있었다. 그녀가 클릭했다. 오빠 모레 만나는 거 맞지? 응. 내 생일이잖아. 선물 준비했는데 기대해. 혹시 시계 그거?
응, 롤렉스. 남편 몰래 가져왔어. 완벽해.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야? 말자가 이를 악물었다. 봐라, 순호가. 내가 아니라 그 여자가 훔친 거야. 눈앞이 흐려졌다. 머리가 울렸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었다. 말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사진 찍어. 다 증거야. 그녀가 내 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캡처해 한 장 한 장 저장했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하의 방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이제는 썩은 듯 느껴졌다. 어제의 모욕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 이거 어제 여기 있었잖아요. 그 말이 내 귀를 찢듯 울렸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었다니. 그녀가 내 뺨을 때리던 그 손으로 시계를 훔쳐서 다른 남자에게 바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눈물로 진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이제 행동해야 했다. 혼잣말. 그래. 이제는 숨지 않는다. 그 시계는 도현이의 것이고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다. 지아는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진실을 되찾을 것이다. 내일 금은방으로 가야겠다. 그녀가 시계를 팔려 했다면 그곳에서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내 손으로 그들의 거짓을 끝내야 한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묻은 먼지가 내 마음을 덮고 있던 먼지와 같았다. 이제 그 먼지를 털어낼 시간이었다. 밤이 깊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요동쳤다. 오늘 본 그 대화창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웠어. 완벽해. 그 문장 하나가 내 68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단 3초면 충분했다. 나는 그동안 참았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아들 앞에서 체면을 잃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제 참는 건 죄였다. 식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전원을 끈 채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짓말의 냄새는 꺼지지 않았다. 그 냄새가 내 코끝에 남아 있었다. 내가 훔친 게 아니었다. 그들이 내 존엄을 훔쳤던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말자가 다시 왔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생각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 금은방에서 만난대. 그 남자하고 지아. 시간은? 오후 3시. 좋아. 그럼 우리가 먼저 가자. 말자는 이미 작전을 세워온 얼굴이었다.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금은방 이름이 황금보서. 강남역 근처야. 내가 주인한테 전화해봤어. 민태훈 이름으로 예약돼 있대. 정말 응. 그 시계를 팔겠다는 거래였어. 내 아들 시계 맞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회사에서 실적 1등 했을 때 받았던 그 시계. 그 애가 그걸 팔 정도로 힘들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시계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 자부심이 지금은 모욕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말자가 물었다. 아니, 내 대답은 단호했다.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우리가 늙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잖아.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는 그날 오후 금은방 근처 카페에서 미리 만나기로 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장면이 스쳐갔다. 지아의 손이 내 뺨을 때리던 그 순간, 아들의 눈빛이 나를 의심하던 그 표정, 그리고 손녀가 내 옷자락을 잡고 할머니 울지 마 하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기억이 복잡하게 얽혀 한 덩어리의 결심이 됐다. 밤이 깊어지자 불안이 스며들었다. 혹시라도 내일 모든 게 틀어지면 어떡하지? 지아가 이미 시계를 팔아버렸다면 그럼 이 억울함은 어디에도 증명할 수 없을 텐데.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김이 피어오르며 유리창에 하얗게 맺혔다. 그 김 너머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단단해 보였다. 무너진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걷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식탁으로 나왔다. 엄마, 어제 일찍 주무셨어요? 응, 시계 찾는 건 좀 진전이 있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시계를 팔려 한다는 사실을. 조금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보게 될 거야. 도연아. 오전 10시. 말자와 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 황금보석 간판이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바닥에 고요히 떨어졌다. 우리는 미리 시계를 확인하고 증거 사진을 정리했다. 노트북에서 캡처한 화면을 내 휴대폰에 옮겨뒀다. 그녀의 대화, 날짜, 시각, 모든 게 증거였다. 긴장돼? 조금. 괜찮아. 내가 울던 날은 이미 지나갔잖아.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다. 말자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내가 혼자였다면 아마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다. 오후 2시 30분. 우리는 금은방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조용했다. 진열장에는 반짝이는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마치 나를 비우는 듯 눈부셨다. 주인은 중년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걸 눈치챘는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오늘 3시에 오신다는 분, 곧 오실 겁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매장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말자는 쇼핑객인 척하며 목걸이를 들여다봤고 나는 진열장 위에 손을 얹은 채 시계를 보는 척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2시 55분, 2시 57분, 2시 59분. 딸랑. 문에 달린 총소리가 울렸다. 하이힐 소리. 지아였다. 그녀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서 민태훈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예약한 민태훈입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열고 검은 케이스를 꺼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케이스, 도연이 아껴서 닦아두던 바로 그 케이스였다. 주인은 시계를 받아들었다. 그의 연기가 완벽했다.
정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가 돋보기를 꺼내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끊어졌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 시계는 도현이의 자존심이고 내 인생의 명예다. 이제 더는 아무에게도 짓밟히지 않겠다. 이제 내 시간이야. 나는 한 걸음 나섰다. 지아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시계 내 아들 거야.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민태훈이 뒤로 물러섰다. 말자가 내 옆에 섰다. 핸드폰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떠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웠어. 완벽해. 그 문장을 말자가 소리내어 읽었다. 가게 안이 정적에 잠겼다. 햇빛이 유리 진열장에 부딪혀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심판 같았다. 모든 건 너무 빨리 끝났다. 마치 오래 눌러왔던 고무줄이 한순간에 끊어지듯 진실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빛 아래서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아는 시계를 떨어뜨렸다. 유리 바닥에 부딪히며 금소금이 퍼졌다. 그 소리가 내 심장에 닿았다. 그동안의 수모, 억울함, 모멸이 한 번에 터지는 듯했다. 말자가 손에 든 휴대폰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봤지? 이게 내 죄야.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건 제가 잠깐만요, 그게. 변명하지 마.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듯 단단하게 울렸다. 나는 내 시어머니야. 하지만 그 전에 한 인간이야. 그 순간 도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 아내는 울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도연아, 내 시계. 내 아내가 훔쳤어. 뭐,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직접 봐. 여기. 말자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엔 대화창이 떠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웠어. 완벽해. 도현의 눈이 흔들렸다. 지아가 소리를 질렀다. 그거 오해예요. 장난이었어요. 장난? 말자가 웃었다.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장난이야?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나와 지아 사이를 오갔다. 나는 그가 내 편에 서주길 바라지 않았다. 단지 진실을 봐주길 바랐다. 그가 천천히 시계를 들어 올렸다. 손끝이 떨렸다. 그 시계를 보며 낮게 말했다. 이 시계 내가 어렵게 받은 거 알잖아. 지아가 울먹였다. 그게 그냥 팔아서 돈 좀 만들어 보려고. 누굴 위해서? 내가 물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금은방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햇빛이 유리 위에 떨어져 내 사람의 얼굴을 각각 나눴다. 나는 도연에게 다가갔다. 내가 믿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나야. 그 말에 그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 아내한테. 그리고 내 자신한테 해.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에 붙은 금빛 매니큐어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이제는 화려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표식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시계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슬펐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늦게 왔다. 말자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이제 됐어. 다 드러났잖아. 그래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럴 거야. 진실이 항상 시원한 건 아니니까.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래도 잘했어, 순호가.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속 막혔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다. 지아가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소리였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미안하단 말보다 다시는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가게를 나서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다. 눈이 부셨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빛이 따갑지 않았다. 말자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끝났어. 응. 근데 이상하게 허전하다. 그건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았다. 어제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 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찾았다. 진실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일어설 이유를 준다. 나는 이제 그 이유를 얻었다. 내 뺨에 남은 자국도 그날의 모욕도 모두 내 일부로 남겠지만 이제 그 상처 위에 내가 선다. 도연이와 지아는 어떻게 될까?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이다. 나는 내 몫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 다시 밥을 짓고 물컵을 닫고 창문을 연다.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잠이 올 것 같다. 나는 불을 끄고 속삭였다. 이제 나의 시간이다. 집은 고요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돌아온 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손끝에 아직도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다. 도연의 시계를 다시 되찾은 손이었다. 거실은 어둡고 낯설었다. 불을 켜야 했지만 켜지 않았다. 불빛이 닿으면 이 침묵이 깨질 것 같았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덜 먹고 간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지아가 쓰던 머그컵엔 립스틱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국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이란 게 이렇게 강하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떠났지만 여전히 이 집 구석구석엔 그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도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섰다. 엄마, 그 사람 지아 경찰서에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사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법이 정하겠지.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아, 나는 그를 바라봤다. 사람은 잘못을 당할 수도 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거실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래. 하지만 그걸 알아차렸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야.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잠시 후 손녀가 방에서 나왔다. 작은 발소리가 바닥에 탁탁 울렸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거짓말은 싫었지만 아이에게 진실은 너무 가혹했다. 엄마는 여행 갔어. 조금 멀리. 싫어. 그럼 돌아와요? 응. 언젠가는. 그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럼 할머니가 나랑 놀아줄 거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작은 몸이 품 안으로 꼭 들어왔다. 그 온기가 내 가슴까지 번졌다. 세상에 다시 따뜻함이 생긴 기분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밥할게요. 내가 이젠 해야죠. 엄마한테 너무 맡겼어요. 그는 서툰 손으로 쌀을 씻고 계란을 꺼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기름 냄새가 퍼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도연아, 내가 요리하는 걸 보니 참 낯설다. 그가 웃었다. 이제 자주 볼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조금 풀렸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놓였다. 간은 맞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만 들렸다. 식사가 끝나고 손녀가 잠든 후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지아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뭐라고? 미안하대요. 진심으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안함이 진심이라 해도 그게 내 상처를 지워줄 수는 없었다. 그 사람도 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내 마음의 벌은 내가 받아야 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스스로 용서해야 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손녀가 자는 방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다. 그런데 어른들의 거짓말이 이 아이의 세상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게 가장 슬펐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그만 끝나야 해. 도둑으로 몰린 억울함도 누구를 탓하는 분노도 이제 내려놓을 때였다. 시계가 벽에서 똑딱 똑딱 소리를 냈다. 되찾은 그 시계였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나에게 말했다. 이제 내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로 집이 다시 집 같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빛이 벽을 타고 흘렀다. 어제와 같은 집, 같은 공간인데 공기가 달랐다. 이제는 숨이 막히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봤다. 되찾은 그 롤렉스는 여전히 묵직했다. 하지만 이젠 무게가 달랐다. 억울함의 돌덩이가 아니라 존엄의 증거였다. 부엌에서는 도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계란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은 제가 다 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럴 거면 불은 약하게 태우지 말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그리고 김 한 장이 놓였다.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마음이 꽉 찼다. 손녀가 잠결에 나와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가 했대. 정말요? 아이는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긁었다. 응. 아빠가 이제 요리사야. 우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집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온기가 돌아오고 냄새가 돌고 소리가 채워졌다. 그 전까지는 숨죽인 시간만 흐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시간이 움직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창가에 앉았다. 밖에는 겨울이 가까워진 공기가 느껴졌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쳤다. 그 소리가 귓가에 닿자 문득 남편이 생각났다. 당신,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들이랑 잘 지내야 해.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너무나 어려웠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다. 시간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용서로 지켜지는 거였다. 도현이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엄마,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지아, 정식 조사 끝났대요. 절도 혐의 인정했고 불륜 사실도 확인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합의는 안 하실 거죠? 응. 하지만 너무 오래 미워하진 않을 거야.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용서하실 수 있어요? 용서라기보다 놓아주는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에 내가 묶이기 싫어. 도현의 눈이 젖었다. 엄마 정말 강하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게 아니야. 지친 거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가 되어 말자가 찾아왔다. 김치와 반찬을 한가득 들고 살아있지? 그녀의 첫마디에 웃음이 터졌다. 응. 덕분에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지금쯤 절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럼 난 매일 공양 갔겠지. 우리는 그렇게 웃었다.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다. 말자는 부엌을 둘러보다가 시계를 발견했다. 그게 바로 그 시계구나. 그래, 이제 내 손에 있지. 그녀가 잠시 시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시간이란 게 참 이상하지. 한쪽에선 사람을 망치고 다른 쪽에선 다시 살게 만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국 시간은 진실편이더라. 해가 저물어 갔다. 노을이 거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다시 살아있는 심장처럼 들렸다. 나는 시계를 조심스레 손목에 찼다. 아들의 것이지만 지금은 나의 상징이었다. 그 안엔 억울함도, 분노도, 용서도 모두 들어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속에 낯설지 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이게 나야. 낡은 얼굴이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밤이 되자 손녀가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요. 그래. 나는 아이를 안고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숨결이 내 목에 닿았다. 그 따뜻함이 세상의 모든 위로 같았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 시간은 내 것이다. 억울함의 시간이 아니라 되찾은 존엄의 시간. 나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로 내 시간이 시작됐다.